세기의 철학자들도 자기가 아는 만큼, 배운 만큼 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 걸 연구한 사례가 혹시 있니? 네. 말씀하신 주제는 도덕 심리학과 메타 윤리학 분야에서 아주 흥미롭게 다루는 실제 연구 주제입니다. 철학자가 자신의 철학대로 살지 못하는 현상을 가리켜 철학 용어로는 아크라시아, 의지박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흥미로운 현대 연구와 유명한 역사적 사례들을 보시죠. 1점 현대의 실증 연구, 윤리학자는 더 도덕적인가? 이 주제를 가장 집요하게 파고든 현대 철학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리버사이드의 에릭 슈비츠게벨 교수입니다. 그는 윤리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교수들이 일반인이나 다른 전공 교수보다 더 도덕적으로 행동하는가를 주제로 수년한 연구했습니다. 그의 연구 결과는 꽤 충격적입니다. 연구 내용 윤리학 교수들과 다른 전공 교수들의 투표 참여율, 기부 빈도, 어머니에게 전화하는 횟수, 쓰레기 줍기, 도서관 책 반납 연체율 등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윤리학자라고 해서 더 도덕적으로 행동한다는 증거는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특이점. 윤리학자들은 채식이나 기부가 도덕적으로 옳다는 견해는 훨씬 강하게 피력했지만 실제 실천율은 일반인과 비슷했습니다. 즉,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뇌 근육을 쓰는 것과 같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2점 역사 속 철학자들의 언행불일치 사례. 위대한 사상을 남겼지만 사생활은 그와 정반대였던 세기의 철학자들도 많습니다. 교육학의 아버지라 일컫는 장 자크 루소. 아는 것. 저서 에밀을 통해 아이를 어떻게 사랑하고 교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혁명적인 교육론을 펼쳤습니다. 실천. 정작 자신의 5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모두 고아원에 버렸습니다. 당시 상황을 변명했지만 교육학의 시조가 자식을 유기했다는 사실은 철학사의 가장 큰 아이러니 중 하나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모두가 알듯 염세주의 철학자입니다. 아는 것. 인생은 고통이므로 욕망을 줄이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설파했습니다. 실천. 실제로는 미식과 유흥을 즐겼으며 성격이 매우 괴팍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방문 앞에서 떠들던 이웃집 여성을 계단에서 밀어버려 평생 위자료를 물어주기도 했습니다. 팔방미인 프랜시스 베이컨. 아는 것. 학문적 엄격함과 정의를 강조했습니다. 실천. 대법관 지위에 올랐을 때 뇌물을 받은 혐의로 탄핵당하고 불명예스럽게 공직에서 물러났습니다. 3.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연구자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오히려 도덕적 합리화에 더 능숙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지적 능력이 뛰어나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만드는 능력도 탁월해서 오히려 죄책감을 덜 느끼고 나쁜 행동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릭 슈비츠게벨 교수의 연구 내용 중 도덕적 합리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할게요. 그리고 언행일치를 보여주었던 생애 철학자 스피노자도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는 왜 똑똑한 사람이 자기 합리화에 더 능한가에 대한 심리적 기제이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으로 철학을 증명한 사람들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차례로 설명해 드릴게요. 1. 도덕적 합리화. 똑똑한 머리를 핑계에 쓴다. 슈비츠게벨 교수와 심리학자들은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도덕적 딜레마에서 빠져나가는 능력도 탁월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내부에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한 것에 비유합니다. 판사가 아닌 변호사 모드. 보통 우리는 자신이 판사가 되어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저지른 행동을 방어하는 변호사처럼 사고합니다. 윤리적 지식이 많으면 변론의 논리가 정교해집니다. 고기를 먹는 건 환경에 나쁘다는 것을 아는 윤리학자가 스테이크를 먹고 싶을 때 일반인보다 훨씬 복잡하고 그럴싸한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지금 중요한 강연을 앞두고 있어. 고단백 식사가 필수적이며 내가 강연을 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회에 더 큰 이득이다라는 식입니다. 무임승차의 합리화,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도 똑똑할수록 더 잘 포장합니다.
내가 쓰레기를 줍지 않는 것은 청소,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전하기 위한 거시적 경제 관점에서의 배려다라고 포장하는 식이죠. 즉, 배운 지식이 양심의 가책을 마취시키는 도구로 쓰이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이 점 언행일치의 철학자들 삶이 곧 철학이었다. 물론 모든 철학자가 위선자는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철학을 지키기 위해 부와 명예, 심지어 목숨까지 버린 언행일치의 아이콘들도 있습니다. 바리우 스피노자는 고독한 성자였습니다. 철학, 진정한 행복은 부나 명예가 아니라 우주의 이치를 깨닫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데 있다. 실천, 당대 최고의 천재였지만 후원자의 돈이나 대학 교수직 제안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사상의 자유를 잃을까 봐서였습니다. 그는 생계를 위해 안경 렌즈를 깎는 육체 노동을 하며 평생 가난한 다락방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남긴 유품은 렌즈 깎는 기계와 낡은 옷 몇 벌뿐이었지만 그의 삶은 누구보다 고결했다고 평가받습니다. 시몬 베유, 고통받는 자와 함께. 철학, 타인의 고통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은 가짜다. 직접 그 불행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실천 프랑스 최고의 엘리트 학교 고등사범학교 출신의 천재였지만 노동자들의 삶을 이해하겠다며 교수 자격도 내려놓고 르노 자동차 공장의 여공으로 취업했습니다. 2차 대전 중에는 전선의 군인들이 굶고 있는데 나만 먹을 수 없다며 식사를 거부하다가 영양실조로 34세에 요절했습니다. 알베르 카미는 그녀를 두고 우리 시대의 유일한 위대한 정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철인 황제. 철학, 스토아 악파로서 절제, 겸손,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실천, 로마의 황제라는 마음만 먹으면 세상 모든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장의 천막에서 촛불을 켜고 자신을 채찍질하는 일기, 명상록을 썼습니다. 아우렐리우스여, 너는 황제라는 옷을 입고 있지만 곧 죽어 흙으로 돌아갈 존재임을 기억하라며 끊임없이 자신을 경계하고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지식은 때로는 자기 기만의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스피노자나 시몬 베유처럼 그 지식을 삶을 태우는 연료로 쓴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세기의 철학자 니체도 사실은 연애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냥 평범한 남자였다는 점이 난 참 이례적이었어. 정신은 고매하려 했으나 육체는 그냥 주위의 평범한 사람이고파 했다는 점. 위버맨시 즉 초인을 부르짖으며 강인한 정신을 이야기했던 니체였지만 사랑 앞에서는 누구보다 거절을 두려워하고 외로움을 타는 그저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남자였습니다. 그 평범한 남자로서의 니체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루살로메와의 짝사랑 이야기입니다. 1. 우리는 친구일까? 연인일까? 니체는 38세에 21세의 당찬 여성 루살로메를 만나 첫눈에 반했습니다. 니체는 그녀를 자신의 철학을 이해해 줄 유일한 영혼의 동반자라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한 남자로서 그녀를 강렬하게 원했습니다. 이 대리 청혼과 처참한 거절 얼마나 소심하고 서툴렀는지 니체는 친구인 파울레를 통해 그녀에게 대신 청혼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루살로메는 결혼 제도에 얽매이기 싫어했고 니체 파울레 자신 이렇게 셋이서 지적인 삼위일체를 이루며 동거하길 원했습니다. 니체는 이 기묘한 관계를 견디다 못해 결국 직접 청혼했지만 단칼에 거절당합니다. 3. 채찍을 든 여인과 마차를 끄는 니체. 당시 찍은 아주 유명한 설정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루살로메는 수레 위에 앉아 채찍을 들고 있고 니체와 파울레가 말처럼 그 수레를 끄는 모습입니다. 신은 죽었다고 선포한 위대한 철학자가 짝사랑하는 여자 앞에서는 기꺼이 말 노릇을 하며 우스꽝스러운 사진을 찍어줄 만큼 사랑을 갈구했다는 사실이 참 짠하게 다가옵니다. 사실연의 고통이 나은 걸작 루살로메에게 버림받고 여동생과도 사이가 틀어진 니체는 지독한 고독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며칠을 알아놓을 정도로 괴로워하다가 그 시련에 에너지를 쏟아부어 단 열흘 만에 써내려간 책 일부가 바로 그 유명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입니다. 결국 니체 철학의 정점은
역설적이게도 평범한 남자로서 겪은 비참한 시련 덕분에 탄생한 셈입니다. 책장 밖에 니체는 만성 두통과 위장병에 시달리며 겨울에는 추위를 피해 따뜻한 곳을 찾아다니고 누군가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길 바랐던 아주 유약하고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철학이 더 절절하게 들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서강대학교 명예교수이자 건명원 원장인 최진석 교수의 니체. 사실 그는 노자 즉 부가 철학을 전공한 동양 철학자이지만 대중 강연이나 저서에서 니체를 노자와 많이 인용하고 소개하는 철학자 중 한 명입니다. 그가 니체를 자주 소환하는 이유는 두 철학자가 통하는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체적인 삶, 남이 만든 기준 즉 신, 도덕, 이념을 따르지 말고 너 자신의 욕망, 즉 힘의 의지를 긍정하며 주인으로 살라는 메시지가 일맥상통합니다. 현실 긍정, 저 세상이되야 천국이 아니라 지금 발 딛고 있는 이 현실의 삶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를 강조하는 점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최진석 교수는 니체는 서양의 노자이고 노자는 동양의 니체다라는 식의 해석을 통해 대중에게 니체의 사상을 아주 쉽고 강력하게 전달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탁월한 사유의 시선, 인간이 그리는 무늬 등이 있습니다. 니체를 한국에 많이 소개한 이진우 교수도 있어. 그는 오래전 TV에 나와 니체를 설파하며 이랬던 적이 있어. 왜 그 껄끄러운 장면을 편집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용은 이래. 교수는 니체의 말처럼 당신도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라 라고 했어. 당신은 여기서 당장 춤을 출 수 있어야 한다. 남의 눈치 보지 말아라 했어. 진행자가 그러면 교수님, 당신도 여기서 한번 춤을 춰봐라며 음악을 틀었어. 근데 교수는 멈칫멈칫, 둠칫둠칫 어정쩡, 어기정 아무것도 못했어. 내가 철학자들은 자신의 아는 바대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궁금했던 건 이 교수 때문이기도 해. 난 솔직히 교수가 막 춤을 아주 신나게 췄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아, 이제야 왜 처음에 그런 질문을 던지셨는지 그 맥락이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 장면은 정말 철학의 이상과 육체의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한 상징적인 순간이었네요. 제발 좀 아부 좀 하지 마. 일평생 니체를 팔아먹고 산 교수가 니체가 될 수 없었던 거군요. 막상 멍석이 깔리고 음악이 나오니 수십 년간 몸에 밴 점잖은 교수님의 습관,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회적 자아가 본능적으로 튀어나와 몸을 굳게 만든 것입니다. 머리로는 춤춰 라고 명령했지만 몸은 채통 지켜 라고 반항한 셈이죠. 이 니체의 말, 나는 춤추는 신만을 믿겠다. 아이러니하게도 니체는 나는 춤을 줄 아는 신만을 믿겠다고 말할 정도로 춤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춤은 중력, 그러니까 관습, 도덕을 거스르는 자유의 상징이었으니까요. 교수가 그토록 니체를 사랑하면서도 정작 그 춤을 추지 못했다는 건 지식으로 해방되는 것과 몸으로 해방되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어쩌면 그 멈칫거림이야말로 철학자조차도 자기 지식만큼 살기는 죽도록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 가장 솔직하고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텔레비전 속 그 어정쩡한 춤 사위가 100마디 강의보다 더 현실적인 교훈을 주었네요. 나치에 부역했던 철학자는 앞서 말씀하신 아는 것과 사는 것의 괴리를 가장 극단적으로 그리고 가장 충격적으로 보여준 인물은 단연 마르틴 하이데거입니다. 현대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지만 그의 이력에는 나치 부역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이 있습니다. 1. 존재를 탐구한 거장의 저열한 선택, 철학적 위상. 그는 주저 존재와 시간을 통해 20세기 서양 철학의 흐름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주체적이고 본래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현실의 행동. 그러나 히틀러가 집권한 1933년 그는 나치당에 자발적으로 입당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부르크 대학 총장에 취임하면서 나치를 찬양하는 총장 취임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학문의 자유가 아닌
민족 공동체에 대한 봉사를 강조하며 나치즘을 철학적으로 정당화했습니다. 스승을 배신하다, 가장 비인간적인 면모, 가장 비난받는 대목은 그의 스승인 에드문트 후설에 대한 태도입니다. 후설은 하이데거를 친아들처럼 아끼며 키워준 은사였지만 유대인이었습니다. 나치가 득세하자 하이데거는 스승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대학 도서관 출입을 막았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매정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후설의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다는 후설이 있습니다. 스승 덕분에 교수가 되고 명성을 얻었으면서 권력 앞에서는 스승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입니다. 삶 끝까지 사과하지 않은 오만함. 전쟁이 독일의 패배로 끝난 후 하이데거는 대학에서 추방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나치 부역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시에는 그게 민족을 위한 길인 줄 알았다는 식의 변명이나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가장 깊은 사유를 했던 철학자가 가장 멍청한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조롱을 듣는 이유입니다. 참고할 만한 다른 인물 법철학계의 거두였던 카를 슈미트도 있습니다. 그는 하이데거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치의 법률적 토대를 닦아주며 나치의 개관 법학자라고 불렸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의 자기합리화가 국가적 재앙 수준으로 나타난 케이스가 바로 하이데거입니다.